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린지 클랜시가 법정에서 여러 번 무너졌어요. 코라의 사망 원인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정도의 전문적인 확신을 가지고 의견을 내리셨나요? 네, 그게 무엇이었나요? 질식이었습니다. 한편 린지에게 예전에 약을 처방하던 담당 의료진이 반대 신문에서 분위기가 긴장해지자 충격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라고는 안 적혀 있는 건 알지만 그게 바로 제가 말하려던 뜻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걸 봤을 때 아니라고 안 적혀 있다는 걸 언제 알게 되셨나요? 뭐라고 적혀있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라이터 틱토커가 증인으로 불릴 수 있나요? 저는 매사추세츠의 사회복지사이고 린지 클랜시가 입원해 있었던 맥클린 병원의 바로 그 병동에서 거의 8년 동안 근무했어요. 이 여성은 틱톡에 영상을 올렸어요. 아마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도 틱톡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 아무도 변호인 측에서 이런 발언을 할 줄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대마초, 마리화나, 악마의 상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주 린지 클랜시 재판 보도에서 충격적인 순간들을 완전히 정리해드릴게요. 여기는 법과 범죄의 스캔들입니다. 저는 시에라 질레스피입니다. 린지 클랜시 재판의 3주차가 이제 마무리됐고 확실히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법정에서의 돌발 행동부터 신랄한 반대 신문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법정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후 전문가 게스트인 틱토커 엘레나 트루크라임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거예요. 엘레나 트루크라임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봐 왔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충격적인 순간들에 대해 7만 명이 넘는 틱톡 팔로워들에게 매일 자신의 견해를 전하고 있답니다. 제 생각에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린지에게 이 모든 약을 처방해준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린지를 직접 만난 게 바로 금요일 법정에서였다는 사실도 포함돼요. 맞아요. 그녀와의 모든 진료, 총 14번의 진료가 모두 원격 진료로 이루어졌어요. 엘레나가 맞아요. 그건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니퍼 터프트 박사, 린지 클랜시의 전 정신과 의사가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실제로 그녀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14번이요. 네. 모든 진료가 원격 진료로 이루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금요일에 이 법정에 오기 전까지 이 여성을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으셨죠. 맞아요. 그리고 그녀를 안아줬나요? 아니죠. 당신은 원격 진료 중이었으니 그녀를 안아줄 수 없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터프트 박사는 린지를 처음 만났을 때 비교적 경력이 짧은 의사였어요. 린지가 그녀의 환자가 되기 한 달 전쯤에야 그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진료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의 피고인으로도 이름이 올라 있어서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해 그녀가 한 말을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과실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인 측의 항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린지 클랜시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급 살인 3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5살 코라, 3살 도슨, 그리고 8달 된 칼란 클랜시입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24일 가족의 매사추세츠 덕스버리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린지의 당시 남편 패트릭이 몇 가지 볼일을 보러 외출했을 때 린지는 운동밴드로 자신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의 손목과 목을 그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뛰어내린 후 살아남았지만 허리 아래로 마비되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패트릭은 집에 도착해 린지가 밖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911에 전화를 걸었고 이후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끔찍한 날 이후로 린지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아이들을 죽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형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매사추세츠주에서의 심신상실 항변입니다. 린지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아이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녀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망했을 당시 그녀는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산후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린지가 아이들이 사망하기 전까지 처방받았던 그들이 칵테일이라고 부르는 13가지 약물을 지적합니다. 이 내용은 린지가 제기한 의료 과실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언급됩니다. 소송장 일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린지의 임상 경과는 다수의 약물 복용과 여러 명의 처방권자로 인해 상당히 복잡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개입 및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린지는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참고로 그건 소송의 일부 내용일 뿐입니다. 전체 분량은 784페이지에 달합니다. 그 소송 전체를 읽어보고 클랜시 사건 파일을 모두 보고 싶으시다면 운이 좋으시네요. 모든 큰 스캔들 뒤에는 대중이 거의 볼 수 없는 문서 기록이 남아있기 마련이니까요. 아직 못 들어보셨다면 Law and Crime Plus 앱에서 사건 파일을 통해 단순한 헤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직접 원본 증거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요. 검열되지 않은 바디캠 녹화 영상, 범죄 현장 사진, 신문 영상 등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실을 분석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법률 및 범죄 법정 TV 프로그램을 광고 없이 스트리밍할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증거실을 열어보세요. lawandcrimeplus.com에 접속해서 프로모션 코드 SCANDAL을 입력하면 30일 무료 체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 중 한 명인 제니퍼 터프치 박사가 이번 주에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주 큰 소송의 피고 중 한 명이시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변호사의 배려를 받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게 당신이 유죄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맞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가 당신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기각합니다. 사실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당신이 산후 및 산후정신의학 전문가로 광고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 점을 이해하고 계시죠? 그리고 한 달의 경험과 레지던스만 있었다면요? 그것이 과실이거나 허위 진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과실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닥터 터프치는 지난 금요일에 검찰 측에 의해 증인석에 불려 나왔지만 이번 주에는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 즉 변호인의 질문으로 그녀의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2022년 8월에 전문의 자격증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인 2022년 9월 15일에 처음으로 린지 클랜시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신과 의사로서 한 달 조금 넘게 진료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저는 자격을 모두 갖춘 상태로 독립적으로 진료한 지는 약 한 달 정도였지만 그 전에 받는 훈련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22년 8월 당신이 린지를 보기 전까지 그 한 달 정도 동안 산후정신병으로 치료한 환자가 몇 명이나 있었나요? 한 달 동안 몇 명의 환자를요? 그 달까지요? 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22년 8월 근무를 시작하셨을 때 직원으로서 어떤 치료 부분을 혼자 맡아서 하셨는지입니다. 린지 클랜시를 보기 전에 산후정신병 환자를 몇 명 치료하셨나요? 한 달 동안이라면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매우 드문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존재하긴 하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이죠. 그리고 그중 하나가 사람들이 듣는 목소리들이겠죠. 맞죠? 그것은 정신병의 증상 중 하나가 맞아요. 정말로요. 그리고 그건 인정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진단하는 물론이죠. 방법도 알려져 있겠네요. 산후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은 환청을 듣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장애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환청을 듣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어떤가요? 린지를 만나기 전 한 달 정도 동안 산후 우울증으로 치료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걸 정확히 집어내기는 정말 어려워요. 아마 2-3명 정도요. 아마 2-3명 정도요. 그리고 그분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짧은 시간 안에 개개인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터프츠 박사는 증언했습니다. 린지는 불안과 우울증 문제로 그녀를 찾아왔지만 터프츠 박사는 린지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셋이었죠, 맞죠? 네. 그리고 그녀가 결혼했다는 걸 아는 이유는 그녀의 남편인 패트릭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는 당신은 시도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네?
아니면 당신이 했나요? 그는 약속 중 하나에 참석했고 저는 그날 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올 때 힐라에게 인사하거나 누군가와 악수를 했나요? 그건 원격 진료였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원격 진료요. 원격 진료요. 14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아마도 배심원들에게 말씀하셨죠? 9월부터 1월까지 린지와 가졌던 14번의 진료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게 14분입니다. 네. 그 모든 진료가 원격 진료로 이루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금요일에 이 법정에 오기 전까지 이 여성분을 직접 본 적은 없으셨죠? 맞아요. 그녀의 정신 건강에 대해 한 번이라도 걱정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물론이죠.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증상을 호소했죠. 맞습니까? 한 번은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다고 말했어요. 힘들다. 일어나는 게요. 린지 퀸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녀가 매우 우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에게 호응을 해줬나요? 아니요. 당신은 원격 진료 중이었으니까 호응을 해줄 수 없었죠. 그죠? 직접 만나서 그녀를 볼 기회조차 없었죠. 그죠? 저는 그녀를 볼 수 있었어요. 항상 화상 진료였거든요. 포옹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사실 정신과 의사들은 보통 환자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변호인 측은 치료가 계속되면서 린지의 상태를 설명할 때 터프트 박사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진료 때는 조금 더 안 좋아졌고 악화되고 있다라는 단어는 제가 선택한 표현이 아니라 기록에 그렇게 써야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골라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자에 대해 펜으로 직접 적을 수는 없습니다. 기록의 일부는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내용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그 특정 부분은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클릭해야 하는 버튼입니다. 처음 방문 때 그녀가 심하게 우울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불안하다고 했고 실제로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건 꽤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그녀가 일치한다고 썼나요? 아니면 불일치한다고 썼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표시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지만 일치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로봇 같네요? 펜을 들어서 뭔가를 쓸 수는 없고 컴퓨터에서 드롭다운 메뉴랑 X 표시만 해야 하나요? 만약 컴퓨터에 있다면 저는 거기에 있는 선택지들로만 제한돼요. 의사잖아요. 왜 제한되는 거죠? 기술 때문이에요. 무슨 기술이요? 컴퓨터에 양식이 있다는 그 사실요?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치료였지 칸에 체크한 게 아니었어요. 2022년 가을에 린지에게 졸루프트를 처방한 사람은 터프트 박사였어요. 자살 사고와 타살 사고요. 블랙박스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SSRI 계열 약물에는 모두 해당되는 거죠. 이성민, 네, 아니요. 민지보다 어린 아이들과 실례합니다. 성인들. 사과합니다. 제 질문을 듣고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졸로프트에 블랙박스 경고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경고는 무엇에 의해 요구되거나 규정됩니까? FDA인가요? 아마도요. 아마도요. 그리고 이 경고는 특히 젊은 사람들 또는 청년들에게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자살 충동이나 한 입 막아주시길 바라지만 살인 충동까지 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네? 네, 그리고 분위기가 점점 긴장되어 갑니다. 터프트 박사와 케빈 레딩턴 변호사가 반대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말을 겹쳐가며 이야기합니다. 이제 증상이나 졸로프트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실 때 졸로프트의 부작용 중 하나는 제가 인용하자면 심각한 수련 장애 맞죠? 네.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나요? 불면증이 부작용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야. 이미 이해라고 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냥 졸로프트가 환자에게 심각한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걸 그녀에게 말했냐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 심각한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심각한 수면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녀가 저에게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었다고 말했을 때를 그게 말씀하시는 그녀가 줄 당신에게 말한 알았고 거잖아요, 맞죠?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녀가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네, 그리고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존 로프트의 부작용 중 하나는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거 알고 계시죠? 네. 대답이 네라면 배심원들이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네. 산후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하는 젊은 여성에게 왜 존 로프트를 처방하셨나요? 그녀가 이런 모든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수면 장애라는 부작용이 있는 약을 처방하신 건가요? 사람마다 약에 대한 반응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전혀 없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졸로프트는 최우선 선택지 1차 치료제입니다. 빠짐없었어요. 일반적이라고 해요.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요. 당신은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녀가 답변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그녀의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셨군요. 이 경우에는 설트랄린 사용을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 사이의 일반적인 합의는 이것이 1차 선택 약물이라는 것입니다. 한우 여성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약물입니다. 레딩턴은 터프츠 박사의 기록에 허점을 지적하며 그녀가 아마도 충분히 신중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암시합니다. 그녀가 약을 복용한 후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말해줬나요? 네, 말해줬어요. 제가 그 부작용들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실례합니다. 그럼 적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게 뭐죠? 당신의 그리고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갈 거죠? 네. 우리는 돌아가서 기억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제 기억이요? 뭐에 대한 기억이요? 저도 정확히 어떤 부작용을 말씀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주 흔한 부작용들이었고 일시적인 것들이었다는 건 기억나요. 잠깐만요. 배신원들에게 그녀가 말해준 부작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대신 일반적이고 흔한 부작용이었다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만약 다른 부작용이었다면 제가 기록했을 테니까요. 이런 식의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터프츠 박사가 심지어 반박하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40분 만에 잠들었지만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아이들과 아기잠에 대해 걱정했어요. 하품은 하지만 졸리지는 않아요. 과도하게 빠른 말투는 아니에요. 뭐였죠? 아니라고요? 저도 그걸 알아챘어요. 제가 말한 건 과하게 들떠 있었지만 압박적인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 없다는 건 알지만 제가 정확히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잠깐만요. 언제 이걸 봐서 아니라고 안 적혀 있는 걸 알아챈 거예요? 뭐라고 적혀있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알아요. 이걸 쓸 때 압박된 언어가 아니다라고 쓰지 않았잖아요. 의료 기록에 압박된 언어라고 썼죠, 맞죠? 아니요. 그렇게 적혀있나요? 그 단어 not이라는 단어가 맞아. not hyper, pressured speech. 바로 앞에 있어. 맞죠. 두 심한 단어가 너한테는 무슨 not을 의미야? 따르고 있어. 의무 기록에 이렇게 적었잖아. 심장이 빨리 뛴다. 쉼표. 심한 불안. 쉼표. 아이들에 대한 걱정. 쉼표. 아기. 쉼표. 수면. 쉼표. 하품하지만 졸리지는 않음. 마침표. 과하게 흥분하지 않음. 쉼표. 압박된 언어. 이렇게 썼지. 맞지? 압박된 그렇게 언어는 적으셨나요, 없었어요. 아까? 제가 그렇게 썼지만 제 메모를 잘못 해석하고 계세요. 자, 이건 제대로 읽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배심원들도 이걸 볼 수 있겠죠. 여기에 과하지 않다고 적으셨네요. 쉼표. 압박된 언어. 제가 제대로 읽은 거 맞나요? 네, 하지만 해석이 잘못됐어요. 린지 씨가 자살 사고를 표현했을 때 터프츠 박사는 여전히 린지 씨를 직접 만나볼 것을 권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그녀가 당신에게 말했죠. 다시 한번. 그녀가 자살 생각이 들 정도였고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죠. 그걸 그렇게 부르시나요? 네. 이제 그 날짜의 경과 기록에서 당신은 그렇게 표시하셨죠. 그녀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더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침투적 사고. 그녀는 무감각해졌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자살 사고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거의 그랬다고 했고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한 후에 치료와 공감을 제공하셨나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셨나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 여성이 있는데 그녀는 희망이 없다고 하네요. 그녀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해요. 아무렇지 할 수가 없어. 치료 중에 그녀의 감정을 인정해주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저는 그녀에게 이것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이고 희망이 있고 치료법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더욱더 지지적인 다양한 유형의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다고요. 부분 입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요.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선택지가 있고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 그녀에게 컴퓨터로 이야기하는 대신 저를 직접 만나러 오라고 제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논의하면서 영상으로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거나 직접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느끼지 못했어요. 터프트스 박사님에게는 상황이 복잡했을지 몰라도 전문 간호사 줄리 펄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줄리 펄은 린지가 시어머니인 수전 클랜시의 추천으로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이나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봤고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타인을 살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도 물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그녀가 그런 생각이 있다고 말했나요? 그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청각적 환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도 물어보셨나요? 네,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했나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럼 시각적 환각에 대해서는요? 그녀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 물어보셨나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했나요? 아니요, 그리고 망상에 대해서도 그녀에게 망상이 있었는지 물어보셨나요? 망상에 대해선 특별히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폴은 린지가 불안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자살 사고는 없었다고 말했어요. 2022년 11월 말에 폴이 주를 떠나 이사하면서 린지는 전문 간호사 레베카 젤라토에게 의뢰되었고 레베카 젤라토 역시 민사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태에 대한 당신의 관찰로 볼 때 그녀의 기분이나 신체적으로 보였던 모습 등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었나요? 그녀는 불안해 보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좋아요. 기분에 관해서라면요. 죄송해요. 잘 못 들었어요. 그녀는 답변을 마저 해도 됩니다. 네네. 다 하셨어요? 다 했어요. 알겠어요? 그녀의 기분에 대해서 불안해 보인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사람의 정서 상태도 살펴보시죠. 그리고 당신은 네, 아니오로 대답해야 해요. 그렇죠? 네. 죄송해요. 당신은 그녀를 관찰했고 그녀의 정동이 불안한 기분과 일치한다고 보셨죠?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를 검사했고 네, 자동차요. 괜찮아요. 사고 과정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녀의 사고 과정이 어땠다고 관찰하셨나요? 저는 그녀의 사고 과정이 선형적이라고 관찰했습니다. 즉, 그녀의 생각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고 목표지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치료 평가를 받기 위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목표인 것 같았습니다. 젤라타는 패트릭 클랜시가 그녀가 양극성 장애 진단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1년 또는 몇 주 동안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클랜시 씨에게 그녀의 진단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적이 있나요? 네,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저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에게 기저에 양극성 장애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했는데 그중 하나는 그녀가 저희가 활성화 반응이라고 부르는 그런 반응을 졸로프트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졸로프트를 복용한 후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도 피곤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제 임상적 의심을 조금 더 키웠어요.
그리고 그녀는 제가 보기에는 그녀는 그 이후로 복용을 시도한 다른 항우울제들도 잘 견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우리가 말하는 기분장애, 양극성 장애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궁금해요. 그리고 또 그녀의 과거 정신과 병력에 대해 알고 계셨던 정보로는 혹시 있었나요? 보시기에 어떤 징후가 있었나요? 조증 사파에 대해서요? 아니요. 그리고 당신이 이런 점들을 언급하셨고 몇 가지 우려가 보고되었다고 하셨는데 당신에게 보고된 내용이 양극성 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셨나요?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약물에 대한 그녀의 반응과 보고된 이전 증상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설명했을 때 패트릭과 린지 씨는 당신의 진단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나요? 저는 패트릭 씨가 제 아내는 양극성 장애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린지 씨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배심원들이 이 모든 증언을 들은 바로 그날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 틱토커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판사님, 기본적으로 이 신청서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한 여성이 있는데 이름은 에밀리 손다이크이고 LCSW입니다. 그녀는 와이즈 마인드 테라피라는 자신의 임상 사회복지 기반을 소유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몇 주 전에 틱톡 영상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린지 클랜시가 머물렀던 의료시설인 맥클린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가 병동에 입원하면 2명의 임상의가 지정됩니다. 한 명은 정신과 의사이고 다른 한 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환자에게는 문자 그대로 이분들이 당신의 치료팀입니다 라고 안내합니다. 이분이 당신의 담당 의사입니다. 이분이 당신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법적으로 모든 환자는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담당 의사들, 즉 그곳에서 근무하는 정규 의사들이 평일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쉬는 근무하기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환자들은 여전히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말과 공휴일에는 한 명의 의사가 와서 그 의사가 병동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진료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평일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4-5명의 환자만 맞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의사가 23명의 환자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변호인 측은 에밀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들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른다이크 씨는 실제로 2022년, 2023년 새해에 웬지 클랜시가 입원했던 병동에서 근무했습니다. 토른다이크 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맥클린 병원의 단기 병동에서 근무한 8년간의 경험과 직접적인 관찰에만 근거해 증언할 것입니다. 그녀는 법원이 제출된 신청서를 통해 알고 있듯이 폐사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른바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면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습니까? 해고당하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었나요? 괴롭힘이나 적대적인 직장 환경에 대한 주장이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맥클린에서 일하는 직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성을 모릅니다. 저는 정말로 그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그녀가 관여하게 된 것은 검사 중 한 명이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직접 신문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맥민이 일종의 최고급 기관이라는 식으로요.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 심리치료사들, 상담사들이 모두 복도에서 미스 크네시를 면담하려고 서로 부딪히고 있었고 미스 크네시는 아무렇지 않게 치료와 볼봄을 거부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측은 이 잠재적 증인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 증인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전문가로 제한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증인 격리 명령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틱톡을 보면 본인도 인정하듯 그녀는 재판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긴 틱톡 영상에서 몇 분 동안이나 자신이 패트릭 클랜시의 증언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 특정 영상에서 그녀가 한 말을 바탕으로 그녀가 재판의 나머지 부분을 봤다고 추정하지만 그녀가 나머지 재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 영상에서 맥클린에서의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설명하며 그것이 해당 증인의 증언에서 묘사된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합니다. 판사는 이 신청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측의 주된 입증 절차가 시작될 때 에밀리가 정말로 증언대에 설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한편 검찰 측은 린지를 치료했던 의료 전문가들의 추가 증언을 통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12월 2일부터 마지막으로 연락한 12월 27일까지 그녀와 상호작용했던 어느 시점에서든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녀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녀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조증, 망상 또는 편집증의 징후를 본 적이나 관찰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당신이 관찰한 정신증의 징후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녀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나 말하는 방식에서 평소와 다른 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녀가 당신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걱정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정신건강상담사는 린지를 관찰할 때 조증이나 정신증의 징후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대 신문에서 그녀는 린지의 약물 사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호하는 술이 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두 잔 정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대가 왜 그렇게 했는지 말했나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 일이 맞죠? 맞아요. 그럼 실제로 2022년 12월 그녀를 만나기 3년 전이겠네요. 맞죠? 맞아요. 해맞죠. 그러니까 마리화나 말입니다. 그건 어땠나요? 그녀가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자백했나요? 네, 그녀가 마리화나를 사용했다고 말했어요. 언제요? 마지막 사용은 2022년 11월 15일이었어요. 왜요? 죄송해요. 왜 그녀가 그걸 썼다고 말했어요? 댓글에 있어요. 네, 제가 복용하고 있어요. 그건 그녀는 잠을 잘 자기 위해 마리화나 구미를 먹어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22년 11월 15일이었죠. 맞죠? 네. 변호인 측은 린지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고 그녀가 자살 사고가 있다고 말하고 자살 예방 핫라인에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임상의와 상담을 했지만 자살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지난 3개월 동안 상담과 치료를 받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에 더해 또는 실제로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죽이고 싶고 여기 있고 싶지 않으며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아는 한 그들이 어떤 권고를 했나요? 그녀에게 주간 프로그램에 참석하라고 제안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파일에서 온 그 사람이 그녀에게 환자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당신은 보냈지만 그는 환자 자료를 전혀 보내지 않았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검시관이 증인석에 불려 나왔을 때 분위기가 정말 감정적으로 변했어요. 당신의 훈련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뇌는 혈류와 산소 공급이 끊긴 후 얼마나 빨리 죽기 시작하나요?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약 6분에서 8분 사이라고 합니다. 산소 공급이 전혀 없으면 뇌는 사실상 죽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소생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분에서 8분 정도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뇌 조직이 한번 죽으면 다시 되살릴 수 없는 거죠. 맞나요? 네, 맞아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라이튼. 코르스와 닥터 프레그. 잠깐만요.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정말 짧은 휴식이 될 거예요. 나갔다가 바로 돌아올게요. 저희 모두 법정에서 일어나 주세요. 배심원들은 노트를 덮어주세요. 신사승려 여러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법정에서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좋아요 모두들, 우리는 법정에 있습니다. 린지 씨는 수요일에 3번이나 무너졌는데 그 중에는 법의학 병리학자가 코라와 도슨의 부검 소견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5일에 코라 클랜시에 대한 두검을 실시하셨나요? 네. 그리고 코라 클랜시에게도 같은 절차를 따르셨나요? 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목에서 외상 증거와 함께 머리에 부상, 오른쪽 팔과 다리에도 경미한 부상이 있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관찰한 부상에 대해서는 그녀의 목에 외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부상이 있었나요? 얼굴과 목 부위에도 목의 외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상이 있었나요? 네, 목의 외상과 관련된 머리 부위에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소견들이었나요? 그래서 그녀의 목에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증언이 계속되는 동안 린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교훈이란 목의 물체로 외부 압박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것이고 자국은 그 아래에 생기는 손상의 형태일 뿐이에요. 그것은 자국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무늬일 수도 있고 멍이나 찰과상처럼 더 심하게 발전된 형태의 손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상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실제로 린지의 울음소리와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부상은 어땠나요? 판사도 이 점을 알아차리고 휴정을 선언해요. 좋아요. 변호인단 중 한 분이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법정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선생님 노트북을 닫아두시고 신사선이 열라고 부탁드립니다. 여기 안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변호인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일정에 관해서요? 알겠습니다. 법정이 다시 열렸을 때 린지의 머리는 책상 위에 있고 그녀는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증언은 누군가를 30초 동안 목 졸라놓고 손을 놓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건가요? 저는 완전히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시간 범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0초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목졸림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뇌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끈이 있든 없든 그런 경우에는 산소 부족과 되돌릴 수 없는 뇌 손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뇌인 가능성이 낮아요. 다시 말하지만 뇌는 그 세포들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코라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적인 확신과 의학적 확실성에 근거해 의견을 내리셨나요? Yes. 그게 무엇이었나요? 주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손으로 목을 졸라서였나요? 목을 졸라서요. 기계적 교살. 그러니까. 네. 우리는 다른 스캔들 에피소드에서 패트릭 클랜시를 둘러싼 음모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2023년 1월 24일 패트릭의 전체 타임라인에 대한 저희 다른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그 혐의나 온라인 논쟁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목요일 법정 절차에서 추가적인 모순 의혹이 드러났다는 점만 말씀드릴게요. 법정 전체에서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을 때 여기서 대상자는 린지 클랜스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수색영장을 가지고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살이나 마약 같은 여러 주제를 찾고 있었죠. 아이들을 죽이는 것 같은 주제도 조사하려고 했던 거죠. 맞죠? 당신은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혹시 발견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정동맥을 나타내는 검색 결과 같은 건 있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파리에서 자기 목을 긋는 방법에 대한 검색을 본 적 있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색을 본 적 있나요? 기아 소렌토에서 에어백을 끌 수 있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기아 소렌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색들이 린지가 아니라 패트릭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 모든 게 린지의 휴대폰에서 나온 거 맞죠? 그건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와, 린지 클랜시 사건에서는 반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번 주에 일어난 모든 주요 사건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전문가 게스트와 함께 그것들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다시 찾아온 엘레나 트루 크라임. 7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 스타입니다. 엘레나 씨, 다시 저희 스캔들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모두가 저희 인터뷰에 정말 몰입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꼭 다시 모셔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소셜미디어, 특히 틱톡에서 난리가 난 재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저니 뎁과 앰버 허드 재판이 있었지만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카렌 리드 사건이 사람들이 틱톡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했던 사건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카렌 리드 사건이 정말 컸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게 또 말이 되는 게 매사추세츠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법 집행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음모론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더 파고들 예정이에요. 하지만 이번 주에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 주에 특별히 놀라웠던 일이나 눈에 띄는 일이 있었나요? 네, 월요일 아침에 민지의 변호사 케빈 웨딩턴과 함께 제니퍼 터프츠 박사의 반대 신문이 있었어요. 그가 그 여성을 처음 본 게 금요일 법정에서였죠? 라고 물었고 제니퍼 터프츠가 네 라고 대답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원격 진료가 그녀의 치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니퍼 터프츠 박사와의 치료가 전적으로 원격 진료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몰랐어요. 정말 할 말을 잃었죠. 네, 사실 저희가 이번 스캔들 에피소드에서 당신의 틱톡 영상 중 하나의 클립을 사용했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게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 말은 변호인 측이 그녀가 지속적으로 산후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심지어 정신증까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14번이나 그녀는 거의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으로만 진료를 받았어요. 당신이 반대 신문에서 그녀의 기록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한 부분이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긴장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제니퍼 터프츠 반대 신문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케빈 웨딩턴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가 좀 윽박지르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설리번 판사가 그가 그렇게까지 그녀를 몰아붙이도록 허락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외에는 제니퍼 터프츠 본인이나 그 증언이 그녀의 경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터넷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걸 의료 과실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 반대 신문을 본 사람들은 모두 이 의사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녀는 여기 민사소송에서 피고 중 한 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건 별개의 일이지만 케빈 웨딩턴이 그 점을 언급했죠. 그는 당신도 이 일에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라고 했어요. 당신도 이 중요한 민사소송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배심원들이 그걸 고려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경력 등 개인적인 미래에는 영향을 줄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틱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조금 돌아가고 싶어요. 대부분 제가 본 건 린지 편을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처음으로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감옥에 보내라, 그녀는 살인자다 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지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에서는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죽인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정말 흑백 논리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두고 싶어 하죠. 아이들이나 동물에 관한 일이라면 그런 주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들 자신도 정신건강 문제나 산후 정신건강 문제를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이유들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자신들이 들어보거나 본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의료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린지 편이에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의 세부 사항들은 정말 끔찍하거든요. 이번 주 법정에서 우리는 5살 코라와 3살 도슨에 대한 부검 보고서를 들었어요. 그걸 실제로 들어야 한다는 게, 그리고 배심원들도요. 이 모든 것을 직접 봐야 했어요. 다행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은 해야만 했죠. 배심원으로서 주의 깊게 보고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것이 그들의 일이고 시민의 의무니까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걸 겪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린지도 법정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린지는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판사님이 알겠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라고 하셨죠. 모두 잠깐 조용히 휴정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린지는 울면서 무너졌죠.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정말 슬펐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린지의 감정 표현이 정말 솔직했다고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장면은 배심원들에게도 린지가 이 일에 대해 감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녀가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해 정말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들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르네 스톤브리지가 증언하고 있었어요. 스톤 브리지인데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죠. 그때 판사님이 휴정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올슨 박사가 나왔죠.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3차례나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그리고 이건 오히려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정신증 상태를 더 뒷받침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녀가 그 상황에서 벗어났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힘들어 하거든요. 부검 사진도 볼 수 없고요. 이걸 듣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겠지만 특히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녀에게는 더 힘들 거예요. 제 말은 적어도 혼자라면 좀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도 거기 있고 전 세계가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이 재판이 완전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제 사진작가도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 모든 걸 촬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길 배심원들 중 몇 명은 실제로 무너졌다고 해요. 적어도 3명은 부검 사진과 증언이 공개되는 동안 울고 있었어요.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겠죠. 제 말은 혹시 그에 대한 온라인상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검찰 측이 여러 부검의로부터 추가 증언을 들여오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증언들이 반복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과 그들의 부검에 대해 증언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증언도 일부 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설리번 판사가 그걸 끝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케빈 레딩턴은 그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그는 거의 하늘을 올려다보듯이 마치 신에게 묻는 것처럼 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거죠? 라는 표정이었어요. 제 말은 그때가 케빈 레딩턴이 정말 감정적으로 보인 첫 순간이었어요. 너무 벅차 보였거든요. 어느 순간 그 증언 도중에 레딩턴이 일어나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설리번 판사는 그 이의를 받아들였고 검사 측에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배심원들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죠. 그들이 린지를 미워하고 그녀가 한 일을 미워하고 그녀를 감옥에 보내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검사 측이 하려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배심원 선정 과정에 있었을 때 이건 케빈 레딩턴이 배심원들이 어떤 것도 듣기 전에 신청으로 제기한 사안이에요. 개시 진술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요. 검찰 측이 부를 예정인 증인 명단은 반복적입니다. 중복돼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설리번 판사는 알겠다고 이 문제에 대해 지금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했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일부 내용들은 중복되는 것 같고 분명히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두가 함께 지켜보면서 그런 점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어느 쪽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린지 클랜시가 정말로 그 순간에 정신증을 겪고 있었다고 믿는지 아니면 그녀가 냉혈한 살인자라고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대중의 여론과 사법 시스템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중의 여론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린지 클랜시가 살인자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은 그게 정신증이 온 순간 약물로 유발된 정신증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증인들은 모두 검찰 측, 즉 기소 측 증인들이었고 모든 증인들이 그녀가 사랑이 넘치는 엄마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말은 우리에겐 아기가 울 때 수면 교육조차 시키지 못하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던 엄마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녀는 아이들에게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맞죠? 그리고 패트릭 랜시도 직접 증언했어요. 그녀는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것을 정말 힘들어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감정을 쏟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였던 거죠. 맞죠? 어쩌면 그녀는 약간 과보호하는 엄마였을 수도 있지만 그런 엄마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엄마가 단지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이들을 죽였다는 걸 정말 믿기 힘들어해요. 재판에서 제가 보고 있는 바로는 이건 정말로 정신증이 온 순간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일반 대중들도 대부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말은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도 산후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도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고 그걸 겪은 여성들도 알아요.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퍼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페이스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소셜 미디어든 누군가 나와서 저는 산후 우울증을 겪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산후 정신병을 겪는 사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통계적으로는 2,000명 중 1명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냥 온라인에서 타임라인을 쭉 훑어보면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여성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저도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관점에서 만약 배심원 중에 엄마들이 있다면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들 중 일부가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고 어떻게 아이들을 죽일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배심원 중에 엄마들이 있는 게 아마도 변호 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빠들이 배심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많은 여성들이 산후 불안이나 산후 우울증을 겪었거든요. 그들의 남편들도 어느 정도 함께 겪었거나 그 영향을 직접 봤어요. 아니면 그 시기에 아내나 파트너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봤을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고 한때 행복했던 사람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게 해줘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했듯이 학교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 수업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겪게 됐을 때 내 주변에 이런 걸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린지처럼 의사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곳을 찾아가게 되죠. 맞죠? 그런데 거기서 거절당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 얘기가 좀 이어지긴 하는데요. 린지가 위기 핫라인에 전화를 했을 때 어제 증언했던 리티시아 듀크스가 자살 충동이 들면 전화를 하라고 준 번호였어요. 그래서 린지가 그 번호로 전화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린지에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죠.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세상에 그 작은 부분이 정말 저는 그 부분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이건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의사에게 제가 힘들다고 말했더니 그분이 자살 생각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알겠어요. 대기 기간이 5, 7개월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뭐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는 그냥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정신건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뚜렷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배심원들 중에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거나 친구나 가족 누구든지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 말은 그게 분명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변호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겠어요. 우리가 정말 무거운 이야기를 했다는 건 아는데 저는 사실 틱톡에 대해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 직접 보고 계시고 현장에 계시면서 매일매일 그걸 보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틱토커가 이렇게 전면에 나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케빈 레딩턴 본인이 틱토커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린지 클랜시가 맥클린에 있기 전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상하셨나요? 제 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연락한 적이 있나요? 저는 사건과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맥클린 병원에서 8년 동안 유종의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죠. 그 틱토커는 Emily T underscore therapy라는 사용자 이름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8년 동안 매사추세츠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맥클린 병원에서 정신건강 치료를 받으며 머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검찰이 그곳이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명절 기간에 그곳에 머무는 것이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린지 씨는 12월 30일에 응급실에 갔고 새해 첫날에 맥클린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명절 기간에는 많은 이런 알다시피 사회복지사나 의사 같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때는 평소와 다른 의료진을 만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린지가 집단 치료를 거부했다거나 치료를 거부했다고 보이게 하려고 해요. 린지가 매일 의사를 만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틱토커가 말하길 아니요, 린지는 매일 의사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치료 자격증이 없거나 그녀를 도울 자격이 없는 어떤 종류의 의료 종사자를 만났을 뿐이에요. 그녀의 의견으로는 검찰이 맥클린에서 린지가 실제로 겪은 일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해요. 케빈 레딩턴은 사설 감정을 통해 그녀를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시 돌아보면 검찰이 질문을 할 때 제 생각에 패트릭이 맥클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치료를 거부했다는 걸 알고 있었냐고, 그리고 그녀가 만날 수 있었던 의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알고 있었냐고 물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와, 정말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녀가 맥클린에서 치료를 거부했다면 그건 그녀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실제로 그 점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면, 알다시피 연휴 주말이었고 그곳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녀가 실제로 사람들을 거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변호인 측에 유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녹음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아직도 검찰 측 심리가 진행 중이에요. 이제 곧 변호인 측의 사건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미리 묻는 일반적인 질문인데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신가요? 제 말은 지금 시청률이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롱크라임과 콜TV에서 진행 중인 라이브 스트림도 현재 캐런 리드 사건 때의 시청률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변호인 측이 나오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부른 증인들이 검찰을 그렇게 좋아 보이게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변호인 측이 나쁘게 보이지 않게 만들었으니까요. 변호인 측이 제시하는 증인이나 증거 또는 그들이 내놓는 어떤 것도 아마 굉장히 폭발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쪽이든 기존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만들 것 같아요. 세상에, 이 사건은 정말 계속 생각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는 이 사건에 대한 꿈까지 꿨어요. 정말 어디에나 이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녀가 살인자라고 믿든 아니면 정신증적 상태에 빠진 거였다고 믿든 양쪽 모두에게 정말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제 말은 분명히 린지 클랜시의 운명은 배심원들이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따라갈 거예요. 엘레나 트루 크라임, 저희 스캔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시 모시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올게요. 저희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추적하며 스캔들에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생중계 전체를 보시려면 롱크라임에 접속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스트리밍을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스캔들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드셨고 더 보고 싶으시거나 저와 소셜미디어에서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등에서 시에라 질레스피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스캔들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여러분의 진행자 시에라 질레스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